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첫날 어디서 뉴스 보고 계신지요? 본격적인 귀성길 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만 전국의 차량 48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귀성길 정체 지금은 좀 풀렸나요? 네, 오전부터 곳곳에서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부터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금 부산 방향으로 서울유금소를 지나는 차량들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으로 주요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부근은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 모두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6곡 3교 인근 창원 방향은 차들이 줄지어 천천히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전 한때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며 서울유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이 걸렸지만 정오쯤부터 정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현재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488만 대로 예상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 대가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공항은 좀 어땠나요? 네, 연휴 첫날이라 해외로 떠나는 가족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출국장이 혼잡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13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출입국 여행객은 122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인천공항에 23만 9천 명이 몰리면서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볐습니다. 공항 측은 주차 공간 4,550면을 추가 확보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엔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선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겹치면서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짙은 안개 때문에 한때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시민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가 승강장에 멈춰서고 부모와 함께 열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곧장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아이고 왔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 와가지고 많이 먹고 가려고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손엔 하나 가득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이곳 부산역 대합실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이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바다도 보러 가고 뭐 집 앞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시장도 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귀성길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에 오늘 오전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운항이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귀성객 800여 명이 기약도 없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6시에 나왔는데 계속 대기해가지고 지금 한 6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엄마 보러 대청도 가는 길이었는데 7시 한 50분에 도착했는데 지금 11시 20분인데 내일도 짙은 안개가 끼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귀성길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는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거론한 건데 국민의힘은 조작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있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사례를 공유하며 황당한 증거 조작,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녹취록은 2013년 8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 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재작년 재판에서 윗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란 대목이 불명확하다며 녹음된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윗 어르신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지칭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남 변호사는 윗 어르신들이 아닌
위례 신도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치검찰의 저희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검찰 비판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제기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십시오. 민주당은 검찰의 증거 조작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재판소원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설득해보라고 요구를 했고 정신 차리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직접 국회에 나와 설명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 위원장은 친절하고 소상히 응대해드리겠다며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내란 옹호가 사법부 존재 이유는 아니라며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던 30여 년 관례를 깨고 질의응답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기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파괴되는 그러한 폭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내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장 대표는 재판소원법 추진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내놓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배현진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자멸의 정치를 멈추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연휴 내내 갈등이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잇따른 징계에 김미애 의원은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면서도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있다며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방송에 나와 최고위에 징계 취소 권한이 있다며 지도부가 배현진 의원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해 송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에 이어 어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가 결정되자 반발이 극심해지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 의원은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문제인데 최고위가 서울시당을 정상적 당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시당으로 정할 경우 당대표가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배 의원의 대응과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당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도 이 대통령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이어갔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자신은 1주택자라면서 다주택자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3주간 올린 부동산 메시지 모두 22건으로 거의 하루에 한 건꼴입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이나 기업 현안 등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고 있고 자신의 재판 관련 사안을 다루는데도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관련 사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SNS에 위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왜곡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황당한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네. 지난해 민주당 특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조작한 정치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및 수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네, 또 앞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항소 포기뿐 아니라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모임도 만들어졌는데 현역 의원만 87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대장동 일당들은 기존 진술을 뒤집고 있고요.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까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방탄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 법정도 아닌 공간에서 자신의 사건을 해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의 주요 5개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청와대 공식 브리핑처럼 정제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책 신호가 테스트처럼 보이거나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어떤 브리핑보다 이 대통령 SNS를 실시간으로 챙기는 게 주요 업무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배현진 의원 징계를 두고 설 연휴 직전에 생각보다 높은 수위로 징계가 나왔다. 이런 반응들인 것 같아요. 네, 잇따른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준비로 본격 전환하기 전에 당내 분열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과 한 전 대표가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의 강경 기조, 여론의 지지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22%였고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32%로 민주당과 동률로 조사됐습니다. 장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한 정책 반대가 7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두고도 말이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제명과 달리 당원권 1년 정지는 곧바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재심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징계가 확정된다면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공천과 직결되는 자리인데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유력 서울시장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 사퇴 촉구하고 있는데 지도부 일각에서는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넘어서 서울시장 공천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선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경산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을 피하려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 정체 구간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레일러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돼 불에 탄 트레일러를 들어올립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입니다. 2차선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멈춰선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중심을 잃었고 차량 화재로까지 번졌습니다. 불은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 좀 붙는다 그래가지고 산불 진화대도 왔어요. 불이 다 타고 없죠. 새벽 시간이었지만 귀성길 차량이 몰린 고속도로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정체 구간에 서 있던 1톤 트럭을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2차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또 일반 화물차도 많이 났고 일반 승용차도 많았어요. 평상시보다는. 수행량은 좀 많았어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55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5%가 넘는 85명이 2차 사고 사망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가두고 돈을 전송하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랄하게 교묘해지고 있는 건데 한 여성이 피해를 보기 직전에 편의점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한 명이 편의점 한 벽에 메모지를 대고 뭔가 쓰더니 편의점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듯 손가락으로 입을 가립니다. 직원은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전화기를 든 채 밖으로 나갑니다. 좀 당황한 듯한 표정이랑 수상해 보이는 표정이 같이 있었거든요. 써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줄 수 있냐고. 이 여성은 수사기관 소속이란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를 산 뒤 혼자 묵을 숙소를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는 지시도 받은 뒤라 생필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던 건데 수상한 느낌이 들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성은 이렇게 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메모장과 펜을 산 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글을 써서 돈을 보내지 말라,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저희한테 바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약 30분가량 메모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법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숙박업소에 고립된 채 1,100만 원을 송금하려 했던 여성은 전화를 끊고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적 기업들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토지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대기업들이 호텔과 쇼핑몰 등을 짓겠다며 사들인 땅인데 왜 흉물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빌딩과 공원,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송도의 중심인 인천대 입구역 인근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높은 울타리로 가려진 공사장 내부엔 잡초가 무성하고 중장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호텔과 쇼핑몰 신축 등을 명분으로 사들인 땅이지만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호텔과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현재 4m 높이의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 지나다니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냥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롯데가 추진하겠다던 리조트 사업 등은 2000년대 말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호텔 등을 짓겠다던 이랜드는 착공도 못했고 신세계는 복합 쇼핑몰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최근 일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토지 가격은 매입 당시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송도 개발 초기 단계에 조성 원가로 땅을 이렇게 할당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어떤 시설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땅 가지고 그냥 부동산 장사하는 거 아니냐. 사업 관리 주체인 인천경제청은 2030년 GTX B노선 개통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이 남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설 연휴 가족들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가 어르신들의 건강인데요. 그중에서도 치매는 간병도 큰일이지만 환자들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숙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기자, 재산관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이 도입되는데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은 재산이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쓰이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지출이나 계약 철회 같은 중요 사항이 있을 땐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28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관리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액수 제한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시범 사업에서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되고 액수도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민간 신탁의 경우 주로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재산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를 공공신탁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재산 관리의 범위나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치매 환자의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소득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금액이 적정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더 추가로 해야 할지는 더 시범 사업을 토대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나선다는 건 그만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재산 관련 분쟁,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7만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는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또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진단자 수도 56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치매 환자들의 보유 재산은 172조 원, GDP의 6.9% 정도로 추산되는데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48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치매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4년엔 100억 원대 자산가인 89세 치매 노인이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요양원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외국 국적의 여성과 몰래 혼인 신고가 돼 있었고 통장에서 매일 600만 원씩 이 여성에게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정부가 관리해오던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가와 맺은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의 경우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익자를 지정할 정도의 온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판단 능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신탁법에 따른 절차나 그 이유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정해두면 좋을 것 같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치매머니 관리제도 잘 정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2차 전지. 요즘 이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로봇용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 뿐인 건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연기관을 대체할 미래자동차로 떠오른 전기차. 2023년 전기차의 심장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광풍도 잠시, 거품 논란에다 트럼프 2기 들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악재까지 겹치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Their Inflation Reduction Act, by the way, was a disaster. It's what caused the inflation. Their Inflation Reduction Act was a con job. 그런데 최근 들어 에코프로와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들이 크게 뛰었고 관련 ETF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온기를 불어넣은 건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로봇. 테슬라에 이어 현대차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으로 우리 업체 배터리를 채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업체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에 비해 효율이 높고 소형화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도 눈앞에 둔 상황. 전문가들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바닥을 쳤다면서도 향후 주가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방향성을 조금 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1분기에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원가 경쟁력은 중국한테 현저히 못 미치다 보니까 유럽에서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당장의 급등세에 추격 매수하기보단 1분기 실적 성적표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날 머지않았다는 전망 나오고 있죠. 국내 대형마트가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낯설다는 반응도 많지만 집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가전 매장에서 사람 같은 로봇이 무술을 선보입니다. 로봇을 본 아이는 마냥 신기해하고 로봇이랑 놀고 싶어요. 어르신은 로봇과 함께할 미래의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노인네 같은 사람들은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굉장한 생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대형마트가 로봇 14종류를 판매하기 시작해 2주 만에 70여 대를 팔았습니다. 바둑 로봇이나 반려 로봇이 인기인데 이날 10만 원대의 감정교류 로봇은 아이의 생일 선물이 됐습니다. 우선 귀여움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얘랑 교감도 할 수 있고 그 가격대가 로봇대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어서. 중국 업체가 만든 470만 원대 로봇개는 지금까지 한 대 팔렸고 3,1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연구기관 쪽 그리고 또 대학 쪽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조금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로봇이 가방을 들어주고 세차를 돕는가 하면 아빠가 낚시를 즐기는 동안 유모차를 대신 밀어주며 아이를 돌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12,000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렸는데 4년 뒤에는 26만 대, 2035년에는 260만 대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와인하면 프랑스나 칠레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지역 특산 과일로 빚은 한국산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을 뚫어 만든 420m 길이의 와인 터널을 따라 오크통과 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향을 맡으며 와인 맛을 감상합니다. 도전적인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꽤 있네요.
국내 최대 포도 산지인 충북 영동 지역 30여 곳의 와이너리에선 저마다의 비법으로 개성 있는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실향이 상당히 세고요. 좀 더 딥하게 파고들면은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특색이라든지 나름의 색채가 강해요. 2, 3만 원대로 살 수 있어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소 대비보다 명절 시즌이면은 3배 정도는 나가요. 전하고 한국 와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담백한 음식도. 경북 문경에선 5가지 맛을 낸다는 지역 특산물 오미자를 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한 잔에 따르자 기포가 올라오고 오미자 특유의 과일향과 허브향, 매운향이 어우러집니다. 오미자는 천연적으로 색깔이 아주 로제색으로 매력적이죠. 향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선 다양하고요. 바다의 향을 품은 대부도 포도로 만든 청수 와인은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주로 올랐습니다. 과육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캐릭터를 더 잘 띠고 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굉장히 특색 있게 보일 것 같다라는. 우리 땅에서 난 과일로 빚어낸 한국 와인이 세계를 매혹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낙후된 조선 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We're wedded and we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a special bond. In fact, the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I think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yards in the world, anywhere in the world. 조선업 살리기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42페이지 분량으로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이란 문서인데 동맹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미국 조선 재건을 위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에는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 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릿지 전략도 담겼는데 실현되면 초기 계약 선박의 일부를 계약 당사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관측입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동의 핵 항모 전단을 추가 파견하기로 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이란과의 1차 핵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을 앞두고 중동에 핵 항공모함을 추가 파견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The second aircraft carrier that you decided to send. Talk about why you made that choice. Well, in case we don't make a deal, we'll need it. If we have a deal, we could cut it short. It'll be leaving very soon. 추가 파견된 핵 항모는 지난해 10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에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 제랄드 R 포드 항모입니다. 지난달 기습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던진 상징적 경고로 풀이됩니다. Well, it seems like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For 47 years they've been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In the meantime, we've lost a lot of lives. 카리브해를 출발한 포드 항모는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에이브라햄 링컨호 등 2개 항모 전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압박 전술로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동무되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역사적인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석수 계산을 넘어 전후 일본 정치 지형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깨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타카이치 열풍이 불러온 일본 정치의 지각 변동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던진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적중했습니다. 기성 정치인과는 차별되는 강한 메시지와 직설 화법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았습니다. 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전직 총리 대부분이 정치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다카이치가 평범한 회사원의 딸이라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일본은 의원 가운데 30%가 세습 정치인인데 당선되려면 지역 기반, 인지도, 자금력을 뜻하는 산반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なんか高市さんが今まで見てきた政治とはちょっと違う雰囲気を出してくれているので、そこにちょっと期待して。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세습, 남성, 고령으로 상징되던 전후 일본 정치의 철옹성 같은 공식에 금이 갔습니다. 성인 잡지 모델 출신인 모리시타 치사토는 30년 가까이 지역구를 지켜온 10선의 거물 정치인을 꺾는 대이변을 낳았습니다. 私モリシタ千里は皆さんの期待に必ず応えていく。 임신 사실을 당당히 공개한 30대 여성 후보 역시 정치 명문가 출신의 남성 후보를 눌렀습니다. 과거라면 공천조차 어려웠을 이력입니다. 기존 정치 틀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신생 정당의 돌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창당한 탈이념 정당 팀 미라이는 비례대표로만 11석을 확보하며 제도권 정치를 파고들었습니다. But all of them have been middle-aged, boring men. They had this very stagnant image that were not very communicative and were harder to understand. 일본을 뒤흔든 이번 선거 결과가 진영 논리에 갇힌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번 명절 애견 호텔 등의 반려견 맡기고 고향길 오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반려견과 함께 설 음식을 먹고 호캉스를 즐기는 등 명절을 함께 보내는 분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설 풍경인데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객실 안으로 강아지가 뛰어들어옵니다. 객실 안에는 반려견 전용 러닝머신, 짐볼 등 운동기구와 각종 간식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히노키 욕조에서 여유롭게 스파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이른바 페캉스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한 호텔인데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예약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휴에는 또 반려견을 이제 동반해서 여행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저희도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어 찜기에 넣고 3일 넘게 고아낸 사골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려 만둣국을 완성합니다. 알록달록한 한과까지 곁들인 이 밥상의 주인은 반려견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명절 음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리뷰 중에 이제 식구들끼리 먹기 미안했다.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그 미안함에 대해서 또 서로 보상이 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른바 펫 휴머니제이션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견과 함께 명절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한테 이제 사회적 인정 욕구가 조금 발현되지 않았나. 사람이랑 비슷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형태로 조금 진화를 한 것 같긴. 국내 반려동물과 연관된 시장 규모는 2032년에는 21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설 연휴 첫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가시거리가 무척 짧았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쌓인 먼지와 더불어 낮부터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어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경기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을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해서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대전 11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으로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